2017년 한반도 위에 4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들이온다. 북쪽에서는 얼어붙은 불꽃이 깨어나고 서쪽에서는 거대한 용이 몸을 일으킨다. 바다 건너에서는 떠오르는 해가 칼날처럼 빛나고 멀리 태평양 건너의 독수리는 날개를 펼칠지 접을지 망설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계 지도에서는 작아 보이는 한반도가 거대한 심판대 위에 놓인다. 오래전 발칸에 한 명인 예언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동쪽 끝에 두 얼굴을 가진 땅에 불의 강이 흐를 때 내 짐승이 같은 하늘 아래 모일 것이다. 문장이 바바가의 입에서 실제로 그대로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예언을 책으로 정리하지 않았고 오늘날 알려진 말 대부분은 가족과 방문객 기록자들의 증언을 거쳐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정리된 구전 기록과 그녀를 연구한 후대 해석자들의 문장 속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다. 동쪽 끝에 땅 빛과 어둠이 한 몸에 붙어있는 반도, 그리고 그 땅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4개의 힘. 사람들은 훗날 그곳을 한반도라 불렀다. 더 섬뜩한 것은 그 다음이다. 그 기록을 해석한 이들은 불의강이 반드시 총과 포탄이 오가는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국가가 흔들리고 대포 한 발 없이도 경제와 사회의 벽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핵위협, 사이버 공격, 기술 봉쇄, 공급망, 전쟁, 정보, 조작, 그리고 내부 분열, 그것들이 동시에 흐르기 시작하면 한반도 전체가 불길 속에 놓인 것처럼 뜨거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가 2027년이다. 바바가의 본명은 방겔리아 판데바 구테로바였다. 그녀는 1911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 있던 스트로미차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거센 폭풍에 휩쓸린 뒤 시력을 잃었고 그 후부터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본다는 소문이 퍼졌다. 1942년에는 불가리아의 차르보리스 3세가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고 전해진다. 한나라의 군주가 이름 없는 시골의 맹인 여인을 찾아간 사건은 그녀의 명성을 단숨에 넓혔다. 오늘날 바바방가에게는 수많은 예언이 붙어있다. 러시아 핵잠수함, 크루스크 침몰, 미국의 90일 테러, 소련 붕괴, 유럽의 혼란, 거대한 전염병까지.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벌어진 뒤 재해석되었거나 정확한 원문과 기록 시점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문장을 그녀의 확정된 예언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그녀의 이름을 찾는 이유가 있다. 그녀의 말로 전해지는 문장들은 언제나 특정 사건의 이름보다 상징을 사용했다. 도시 대신 물에 잠기는 이름을 말했고 비행기 대신 철로 만든 새를 말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일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 상징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발견했다.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다. 바바가를 연구한 일부 기록자들은 그녀가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한쪽은 반보다 밝고 다른 한쪽은 낮에도 어둡게 보이는 동쪽의 땅을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문장이 실제 발언인지 후대의 정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표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너무도 선명하다. 밤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도시들을 가진 남쪽, 그리고 위성 사진 속에서 거대한 어둠으로 남아있는 북쪽 한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에서 갈라졌지만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체제. 그래서 후대 해석자들은 이곳을 두 얼굴을 가진 반도라 불렀다. 또 다른 구전. 문장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쪼개진 뼈는 두 개의 뿌리에 매달려 있다. 뿌리가 서로 잡아당기면 뼈가 아프고 어느 한쪽이 놓아버리면 뼈는 땅에 떨어진다. 이 역시 바바가의 원문으로 확정할 수 없는 후대 전승이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에 대입하면 놀라울 만큼 의미가 선명해진다. 쪼개진 뼈는 남과 북이다. 두 뿌리는 각 체제를 지탱해 온 외부의 강대국들이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었고 오늘날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일본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잡아당길수록 한반도의 고통은 커진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이 갑자기 손을 놓아도 평화가 오는 그것은 아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바가의 예언을 해석하는 이들이 말한 내 짐승은 바로 이 주변국들을 상징한다. 독수리는 미국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이었다.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 해부사는 북한의 공격을 막는 핵심 장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동맹의 비용을 따지는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한국은 불안해진다. 후대의 바바가의 말로 전해지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으면 그 아래에 있던 것들이 떨기 시작한다는 문장은 바로 이런 두려움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반드시 한국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더 현실적인 해석은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요구받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수리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모든 것을 대신 막아주지는 않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용은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해 미군의 영향력이 압록강 가까이 오는 상황도 바라지 않는다. 동시에 한반도 전체가 미국 중심의 질서로 기울어지는 것 역시 경계한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북한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지도 못한다. 후대 해석자들은 용의 그림자가 반도를 덮으면 빛이 약해진다는 전승 문장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연결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림자는 단순한 침략을 뜻하지 않는다. 무역, 공급망, 원자재, 외교 압박, 북핵 문제에 대한 영향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힘을 의미할 수 있다. 고문, 러시아다. 러시아는 한동안 한반도에서 중국이나 미국보다 작은 역할을 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다시 존재감을 넓히려 한다.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전략 카드가 될 수 있다. 떠오르는 해는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낀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며 안보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협력해야 하지만 역사 문제와 기술, 경쟁 지역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도 존재한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신이 배제되지 않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다. 이내 나라는 반드시 한반도를 침략하거나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 아니다. 더 무서운 가능성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 움직인 결과 한반도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내 짐승이 같은 먹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에서 서로 다른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그 줄 끝에 남과 북이 묶여있다. 그렇다면 2017년에 흐른다는 불의 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불길은 군사적 위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위험한 것은 전면전만이 아니다. 한 번의 시험, 발사, 해상에서의 충돌, 국경지역의 오판 혹은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은 군사행동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한쪽은 경고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은 공격 준비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순간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전쟁은 누군가가 원해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물러서지 못해 시작되는 전쟁도 있다. 두 번째, 불길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다. 바바가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장 중에는 화약이 없어도 불길이 일고 대포가 없어도 성벽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다. 출처가 확실한 원문은 아니지만 현대의 한반도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하다. 반도체 수출이 막히고 핵심 원료가 끊기며 금융망이 공격받고 국가기관의 정보가 탈취되는 순간 피해는 전쟁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 하나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보이지
않는 해커 집단이 전력과 통신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동시에 기술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강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다. 세 번째, 불길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외부에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부가 단단하면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분열, 세대 갈등, 저출생, 경제적 불안과 지역 대립이 한꺼번에 깊어지면 작은 충격도 거대한 균열로 번진다. 후대의 기록자들은 다리는 두 발로 서면 발이 흔들리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문장을 한반도와 연결했다. 첫 번째, 발은 외부의 안보다. 두 번째, 발은 내부의 신뢰다.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부딪히는 부서진 교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다른 두 인물의 예언을 함께 떠올린다.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와 한국의 타너스님이다. 하지만 세 사람이 같은 애, 같은 사건, 같은 나라를 정확히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는 본래 매우 모하다. 그는 특정한 현대 국가명을 직접 쓰지 않았고 수많은 상징과 구어 천문학적 표현을 사용했다. 오늘날 일부 해석자들은 그의 시에 등장하는 동쪽의 두빛 갈라진 땅 서쪽 왕들의 쇠퇴 뒤 일어나는 새로운 세력을 한반도와 연결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인의 해석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2017년 한국을 직접 예언했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타너스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에게는 지축 변화와 동양의 부상,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많은 말이 전해진다. 특히 서양 중심의 질서가 흔들린 뒤 동양의 시대가 열린다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승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진 것이 많고 모든 문장이 정확한 육성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세 인물을 함께 살펴볼 이유는 있다. 그들의 말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서쪽의 오래된 질서가 흔들린다. 동쪽의 힘이 커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열된 작은 땅이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바바가의 전승은 내 짐승과 두 얼굴의 반도를 말한다. 노스트라무스의 현대 해석은 동서 세력의 교체와 갈라진 빛을 말한다. 타어스님에게 전해지는 말은 큰 변동 뒤 동방의 중심이 움직인다고 한다. 세 사람이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만들어진 상징들이 오늘날 한반도 주변의 현실과 묘하게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일부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립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이 없는 중립은 주변국의 압력에 따라 흔들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협력하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안보 동맹은 유지하되 모든 판단을 타국에 맡기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경제 관계를 관리하되 과도한 의존은 줄여야 한다. 일본과 필요한 협력은 하되 역사와 국익의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러시아와 북한의 변화도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 후대 해석자들이 바바가의 말로 전하는 한 문장이 있다. 두 불길 사이에 선자는 가운데에서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 실제 원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에게 필요한 태도를 정확히 보여준다. 생존의 길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이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첫 번째는 기술이다. 다가오는 전쟁에서는 인구와 영토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반도체, 인공지능, 위성, 사이버, 방어, 무인체계, 정밀 무기와 데이터가 국가의 힘을 결정한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 최전선에 서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우위가 미래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을 잃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산업 기반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화다. 바바가 이름으로 널리 퍼진 문장 중에는 노래가 먼저 국경을 넘고 그 뒤에 사람들이 길을 따른다는 말이 있다. 이 역시 확정된 기록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 문화의 확산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와 음식은 군대보다 먼저 세계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위기의 시대에 한 나라를 고립되지 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외교 자산이다. 강대국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볼 수 있지만 세계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이미 하나의 문화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 번째는 회복력이다. 후대. 기록에서 한반도는 종종 갈대에 비유된다. 큰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뿌리 깊은 갈대는 휘어진 뒤 다시 선다. 한국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무너질 위기를 겪었다. 외침과 식민 집배 전쟁과 가난을 지나면서도 언어와 문화, 사회를 다시 세웠다. 한반도의 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지 않았다. 무너진 뒤 다시 일어나는 속도에 있었다. 그러나 그 회복력이 앞으로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가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갈대의 뿌리마저 썩을 수 있다. 그래서 2017년에 가장 큰 시험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중국의 압력만이 아닐지 모른다. 한국 사회가 위기 앞에서 하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예언 콘텐츠는 2017년을 갑작스러운 통일의 해로 말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관계가 가장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역설적으로 긴장이 끝까지 올라간 뒤에 새로운 관리, 체제가 필요해질 가능성은 있다. 바바가의 전성으로 알려진 문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부러진 뼈는 서로를 세게 부딪힌다고 붙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도록 지켜줄 때 비로소 새의 살이 돋는다. 한반도의 미래도 그와 같을 수 있다. 강제 통일이나 갑작스러운 흡수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충돌을 막는 장치다. 군사적 오판을 줄이고 연락 통로를 보관하며 작은 합의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만들어지는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2017년이 중요한 이유는 통일이 완성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강대국의 대리전 공간으로 굳어질 것인가, 아니면 남과 북이 최소한의 위기관리 원칙을 만들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대신 결정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것인가. 바바가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문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말은 어쩌면 이것이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들의 게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게임이 끝난 뒤 판 위에는 승자의 깃발만 남고 땅의 상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때 왔는다. 이 문장의 정확한 출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 역사는 그 의미를 이미 여러 번 보여주었다.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 미국과 소련이 충돌할 때마다 한반도는 스스로 시작하지 않은 싸움의 대가를 치렀다. 2017년의 위험은 역사가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더 정교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군대 대신 경제, 체제가 움직이고 포탄 대신 데이터가 날아오며 점령군 대신 공급망과 여론이 국가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동맹을 지켜야 하지만 동맹만 믿어서도 안 된다. 경제를 키워야 하지만 특적 시장과 기술에 묶여서는 안 된다. 문화의 힘을 자랑해야 하지만 내부의 분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후대의 바바가 해석자들은 한반도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작은 반도가 두 바다를 잇는 다리가 된다. 동쪽의 배와 서쪽의 열차가 그 위에서 만난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상상이 아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자 태평양의 시작이다. 평화와 연결이 가능해진다면 물류, 에너지, 기술과 문화가 교차하는 거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리가 되려면은 두 발이 단단해야 한다. 발은 외부의 균형이다. 다른 한 발은 내부의 단결이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리는 연결의 통로가 아니라 충돌의 잔해가 된다. 바바가는 1990년 8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역시 구전의 영역에 가깝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직접 정리한 완전한 예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오늘 듣는 수많은 문장은 실제 발언과 주변인의 기억, 후대의 해석, 그리고 시대가 만들어낸 상상이 뒤섞여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언의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데만 있지 않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위험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을 때 경고하는 데도 있다. 2027년에 정말 불이강이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 동맹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중국의 압력이 거칠 수도 있다. 혹은 아무런 대형 사건 없이 경제와 기술의 변화가 조용히 한국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하다. 4개의 강대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 총성이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보다 더 많은 선택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바바가 실제로 한반도를 보았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 노스트라다무스가 2개의 한국을 말했는지도 알 수 없다. 산어 스님의 전원이 정확히 은혜를 가리키는지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새 예언을 둘러싼 상징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서쪽의 질서가 흔들리고 동쪽의 힘이 충돌할 때 한반도는 누구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바바가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짧은 말이 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이 문장 역시 확정된 유언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전해진 상징적 표현에 가깝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놓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보지 못하는 예언자는 미래의 그림자를 말했다. 그러나 눈을 가진 우리는 현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보이는 위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2027년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 그 해가 한반도의 가장 어두운 밤이 될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새벽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리 짐승이 한반도의 운명을 나눠 가지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써 내려갈 것인가, 바바가가 보았다는 그것은 어쩌면 재앙의 결말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거대한 폭풍 앞에서 마침내 눈을 뜨는 한반도의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의 게임판이었던 작은 땅이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일어서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